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7번째 테마 소유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물권 강론입니다. 강론 중에 지난 시간에 점유권을 배웠고 지금은 본권 중에 첫 번째인 소유권을 배우게 됩니다. 이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요 세 가지를 다 갖췄을 때 이 소유권을 완전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권의 꽃이죠. 그런데 이 소유권이 이 세 가지 권능을 다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 수익 권능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을 스스로 제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용 수익 권능, 용익이라고 하거든요. 용익 물권이라는 걸 만들어서 소유권자가 저 용익 물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용익 물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을 스스로 제한받는 것을 담보 물권이라고 합니다. 처분할 때의 교환 가치를 남에게 제공하는 게 됩니다. 사실상 처분 권능을 제한받는 거죠. 담보 물권도 세 가지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결국 뭐냐면 이 소유권은 이 권능이 분리돼서 다른 물권이 될 수 있다.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이 그것이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소유권의 권능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 물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물권의 분류가 다 됐죠. 지난 시간에 점유권을 했고 점유권의 반대는 본권이고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본권이라고 그러고 요 반대말이 점유권이 되겠습니다. 물권 8개, 민법에는 물권 8개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물권은 소유권하고 병행해서 있을 수가 있어요. 소유권이 용익물권으로 제한될 때는 이 소유권은 처분 권능을 갖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병행해서 있을 수 있다.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소유권 자체에서 배울 건 많지가 않아요. 어차피 이 제한물권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제한물권을 배우면서 사실상 소유권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자체에 설명할 건 많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이 완전 물권이긴 하지만 실제 학습의 양은 많지 않다. 이 문장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자, 제한물권과의 관계. 제한물권이 소유권의 권능을 제한하죠. 그 범위에서는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제한물권자는 소유권자가 방해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물권 자체가 지배권이거든요. 소유권자까지도 물권적 청구권으로 배척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임대차와 같은 채권과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은 직접 지배권이 아니라 행위청구권이죠. 이 목적물이 있으면 소유자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임차인이다. 그럼 임차인은 이 A의 물건을 직접 지배할 권한이 없고요. A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뭐를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세요 라고 이 행위청구권, 요게 이제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 사용 배려 범위에서 B가 A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채권이고요. 물권은 다르죠. 물권은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아예 요걸로 이 물건 자체에 직접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A도 너도 나가 소유권자를 배제하는 겁니다. 이 소유권자는 이제 일부 권능만 갖고 있죠. 제한된 범위에서. 이게 물권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용하는 게 채권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그게 임대차고 물권적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처럼. 전세권과 임대차는 이런 차이가 있고 대표적으로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B가 이 목적물을 사용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필요비, 이 필요비는 A가 지출해야 되죠. 자기 물건이니까. B가 여기다 비용을 지출할 수가 없어요. 내 물건이 아니고 내가 지배권이었기 때문에 A한테 요거 고쳐주세요. 수도 고쳐주세요. 보일러 고쳐주세요. B는 A를 통해서만 요 물건을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전세권은 다르죠.
전세권은 B가 아예 A마저 배제하고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권의 힘이죠. 직접 지배권. 그렇기 때문에 B는 여기에 문제되는 거를 B가 직접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비 청구권이 B는 없어요. 임대차에서는 있어요. 요게 근본적인 차이고 시험에 잘 나오죠. 채권 임대차와 물권인 전세권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유익비 청구권 둘 다 있어요. 유익비는. 왜냐하면 유익비는 부당이득의 문제거든요. 이 가치가 올라간 경우 요거를 A가 자기가 얻은 만큼을 내놔야 되죠. 그러니까 유익비 청구권이 있는데 필요비 청구권은 채권인 임대차에는 있지만 물권인 전세권에는 없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소유권은 절대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대에 있어서.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내 소유권이 이렇고 옆에 있는 사람 소유권이 있어요. 이게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인접되는 곳에서. 예,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서로 내 소유권을 무한대로 주장하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현대 와서는 서로 인접한 사람 사이에서는 조금씩 양보해라. 소유권을 제한하는 관념이 등장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런 예외를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소유권 절대적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웃한 소유권자끼리는 일정 부분 법률에 의해서 제한된다. 예, 그 부분을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이걸 법률 규정이 이해관계를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상린관계의 의미는 뭐냐?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 왜? 같이 살자는 거죠, 서로. 자, 그런데 이 상린관계는 우리 민법에 엄청나게 많은 조문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민법에서 하나하나 이웃과의 관계를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와서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대로 적용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 많은 거를 외워서 시험을 치라고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시고 상린관계 중 현대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주토지 통일권에 집중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 상린관계에 어떤 게 있는지 뭐 대표적인 예를 제가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민법 240조에 수지, 목권, 제국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옆집 나뭇가지가 내 담을 넘어왔어요. 그때는 제거해 주세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거 안 하면 내가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나뭇가지 넘어왔을 때 내가 바로 제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제거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넘어올 때는 그때는 제거해 주세요 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제거해도 돼요. 요 기준을 어기면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자, 경계선 부근의 건축.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 50cm 이상 거리를 두라 이겁니다. 이게 뭐 요즘 크게 의미 없죠. 건축법 같은 이제 공법이 적용이 되니까 뭐 이 상린관계는 큰 의미가 없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차면시설, 경계로부터 2m 이내 거리에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한 경우에는 뭐 커튼이라든지 뭐 차면시설을 하라. 정말 세세하죠. 뭐 이것도 있고 뭐 이렇게 도랑이 있으면 도랑 위에 사는 사람은 이 물을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것도 있고 재밌습니다. 뭐 현대사회에 와서는 크게 의미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런 게 뭐냐면 인접한 사람 사이에서는 자기 소유권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는 거죠. 뿌리 같은 거 막 타인이 내 나무 뿌리를 막 자르는 거잖아요. 소유권 침해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린관계에 의해서 그게 불법 행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린관계 중에 주토지 통행권이라고 있는데 이건 현대 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에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주토지 통행권과 공동 소유가 되겠습니다. 주토지 통행권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맹지에서 발생하는 건데 내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통행로가 있는데 공로라고 하죠. 이 남의 땅이 막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길로 나가질 못하고 내 길에서 일로 들어오질 못하잖아요. 이 땅을 맹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땅은 완전히 쓸 수가 없죠. 남의 땅을 지나지 않고는 여기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요때 요 땅 소유자의 소유권을 일부 제한을 하자. 요 땅을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을 하자. 그게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법조문은 이래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 그 토지가 예를 들어서 밭이다. 그러면 밭의 용도는 농사죠. 그러면 요 길이 있으면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뭐 경운기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땅 소유자의 땅에 가장 피해가 적은 쪽으로 해서 경운기가 좀 들어갈 수 있게 하자.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을 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물론 통로가 있긴 있는데 이쪽으로 돌아간다. 너무 돌아간다. 이럴 때도 여기 남의 땅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남의 땅에 가는 길이 있어도 이게 적절치 않으면 추가로 적절한 곳을 뚫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제한이죠, 남의 땅에. 이 땅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 땅에 길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굉장히 큰 소유권 제한이 되죠. 그거를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마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제한 하에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정도로 인정되느냐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을 요할 때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주위라는 건 요거죠. 이 땅의 입장에서 이게 주위 토지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 심지어 여기 뭐 이렇게 담 같은 게 있으면 담을 뚫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막강하죠. 그러나 이로 인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뭐 중간을 뚫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침해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을 내야 돼요. 사용료 같은 경우. 손해나면 손해배상하고.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맹지라고 하거든요. 도로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상린강의 대표적인 예고, 또 맹지가 아니더라도 이미 통행로가 있더라도 그 기능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존 통행로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보신 법조문에 따라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그 통행로가 적절하지 않을 때 그때 인정되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 충분한 공로가 개설되면 또 소멸돼요. 이거는 그 상황, 저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한 상황일 때 생기는 거니까 공로가 개설되면 당연히 소멸합니다. 다른 통로가 있어도 비용이 과다하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또 생기는 거고요. 또 적절한 통로가 있으면 이건 또 없어지는 거고, 딱 그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겁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주의토지에 대해 통행을 참아주는 소극적 권리, 꼭 참을 수밖에 없는 거, 남이 내 땅을 통과하는 거. 따라서 통행만 봐주는 거지 그 통행하는 사람이 소유권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통행하라는데 갑자기 그 통행로 내 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통행만 참아주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 위에서는 담장 철거도 총괄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길로서 일정하게 다듬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토지 이용을 위한 것이지 미래에 내가 그 통과할 거는 미리 준비한다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냥 지금 상황에 필요할 때 생기고 지금 상황에 필요 없으면 없고 이런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인데,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이 공짜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래요. 여기 이제 길이 있는데 이거 지금 맹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거를 소유자가 요렇게 잘라서 요걸 팔아요. 누구한테? 자기는 요래 땅. 그러면 이거 땅을 자름으로써 얘가 맹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팔면 이 사람은 황당하죠. 요때도 물론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돼요. 저 위에 조문에 의해서. 그냥 다른 건 뭐냐면 이거는 무상이 되는 거예요. 같은 소유자였다가 분리돼서 팔았으면 이걸 무상으로 해야겠죠. 왜냐하면 요 사람이 자초한 거니까, 이 맹지 부분은 자초한 거니까 이때는 무상이 됩니다. 물론 요 사람이 다시 이 토지를 팔면 그때는 무상이 아니에요. 요 직접 한 사람 부분이 요 사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상을 해주지만, 이것도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유상 주의토지 통행권이 되는 겁니다. 조문을 볼게요. 분할로 인해 맹지가 있을 때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때는 보상 의무가 없고,
이 규정은 토지 소유가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받은 사람이 다시 팔았을 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특수한 소유 형태, 공동소유. 예,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 이걸 이제 구별하시는 게 핵심인데, 일단 공유, 합유는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 얘는 지분이 없어요. 이 차이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수 사이의 어떤 결합력이 크냐 작냐 이 입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합유는 일단 합유를 보시면 이거는 동업 관계의 소유 형태입니다. A하고 B가 식당을 해요. A 주방장, B는 홀. 식당을 한다 해봅시다. 이 식당을 하면서 이제 돈을 투자하고 이래서 지분을 2분의 1, 2분의 1 갖는다고 해봅시다. 이 지분은 있는 거예요, 합유가. 지분이 있는데 이 지분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동업에서 내부 관계죠. 이 지분을 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분을 판다는 게 A가 갑자기 주방장을, 그러니까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팔으면 이 주방장이 갑자기 와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느냐. 동업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같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권자가 바뀌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둘이 갈라서는 거예요. 그냥 동업을 안 해야 되는 거지 지분 거래가 자유로운 건 아니고, 또 이 식당에 있는 뭐 조리기구라든지 의자, 식탁 이런 것도 다 여기에 2분의 1씩 지분이 있잖아요. 이 2분의 1씩 있는 걸 분할을 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이 분할을 한다는 건 뭐냐면 같이 동업 안 하겠다는 거니까 합유 관계에서 지분은 분리가 안 됩니다. 그 분리한다는 것은 그냥 동업을 깨고 청산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합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공유는 달라요. 공유는 어떤 땅이 있으면 여기 2분의 1씩 지분이 있다. 이거는 서로 결합력이 작습니다. 이 2분의 1 자체가 독립적인 소유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분을 팔 수도 있고요. 담보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이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공유자에. 이 둘 사이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별개 소유권입니다. 아주 자유롭죠. 그러니까 처분이, 지분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으면 이거는 상속도 돼요. 상속인한테. 근데 이건 상속이 안 돼요. 주방장이 죽었어요. 아들이 주방장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B가 혼자 사업하는 거니까 이 지분은 동업자한테 가죠. 다르죠. 여기는 이 사람이 죽으면 상속인한테 지분이 가고 상속인이 이 자리에 오지만, 동업은 나머지 동업자에게 지분이 그러니까 합쳐지는 게 됩니다. 이거요, 이 내용이요. 이걸 어렵게 써놓은 거 보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동업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총류는 지분이 없습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자, 교회 교인들이 있죠. 이 교인들이 너는 지분 얼마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모여서 이 교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류는 총류 구성원, 그러니까 교인 또는 종중 같은 경우는 이제 종중원들이 총류로 지배한다 이렇게 합니다. 총류로 지배한다는 건 이 교회 건물을 각자 알아서 쓰면 돼요. 여기 이제 규약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 회칙 뭐 이런 거. 여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리나 처분을 어떻게 하자 그럼 모여서 회의를 하죠. 회의. 예. 공동의회. 교회는 공동의회 같은 문중총회,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총류는 이 회의, 그러니까 구성원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관리나 처분을 해요. 당연하죠. 근데 이용 하는 거는 자유롭게 합니다. 이 구성원이. 그리고 이거는, 자, 총류는 이 구성원들이 같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분리됐다. 그래서 한쪽이 뭐 100명이고 한쪽이 50명 이래서 분리가 됐다. 그러면 이 교회에 있는 뭐 물건들, 뭐 아니면 시설물, 교회 건물, 뭐 축구공, 탁구대 이거는 누구 거냐? 아무리 여기가 다수라도 단독으로 지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총류는 분리되든 안 하든 이 사람들 150명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돼요.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더라도 극단적으로 교회가 여기 10명,
여기에 1000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두 개로 교회가 나눠졌다. 그래도 이 1100명이 회의를 해야만 해서 이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1000명이 교회를 점거하고 이 10명을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분리될 때 다수파가 교회를 지배하는데 소수파가 여기 들어갈 때 막잖아요. 그러면 이 10명 측에서 이걸 막는 걸 풀어달라는 소송을 하면 승소합니다, 다. 그러면 10명이 어떻게 1000명을 이겼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총류의 특징입니다. 총류는 이 구성원 전체가 회의로 모든 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다고 해서 한쪽 다수파가 이걸 지배할 수가 없어요. 총류 구성원이 분리되더라도 다수파에 의해서 이 처분,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이야기 다 했고 요 내용을 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류부터. 자, 공류, 성격. 그 지분은 독립적이고 그냥 관념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토지의 지분이 2분의 1씩 있다. 그러면 자, 지분이 2분의 1, A 2분의 1, B 2분의 1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반이란 뜻이 아니라 A의 지분과 B의 지분이 화학적으로 2분의 1씩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을 밑에 볼게요. 이해되시나요? 예, 공유관계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물리적으로 잘라도 여기도 2분의 1씩 2분의 1씩 있고 이렇게 잘라도 또 2분의 1씩 2분의 1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관념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 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관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예를 들어서 두 개로 쪼개서 A가 여기 집을 지었다. 그러면 A는 자기 땅이 지은 게 아니라 절반 정도는 B 땅을 밟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319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 공유관계잖아요. 이 공유관계를 분할해서 지분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물리적으로 나눠요. 쫙 쪼개. 그러면 이렇게 짜개지면 여기도 또 2분의 1씩 섞여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분 정리를 해요. B를 1로 넘기고 A를 1로 가져오고. 그러면 이렇게 나뉘잖아요. 요게 이제 토지 분할이 이것이 공유물 분할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동시행 관계 할 때 언급했던 게 있어요. 이렇게 서로 A, B를 교환하는 요게 동시행 관계다. 테마 6에서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하지 않고 요 상태에서 그냥 물리적으로 분할해서 이 위에 각자 자기가 알아서 뭐 집을 짓든지 여기 농사를 짓든지 할 때는 남의 땅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명의를 서로 맡겨놓은 게 되잖아요. 그 지분만큼. 이게 명의신탁이냐? 이걸 이제 상호 명의신탁이라는데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이것도 테마 25에서 했었어요. 이 두 가지 체크를 한번 여기서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물권에서는 앞에 했던 걸 종합하고 정리하는 걸 같이 해야 돼요. 여기서 다 마무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거 나올 때 앞에 가서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요 316쪽 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지금 여기서 이제 얘도 들었고 318페이지까지가 방금 설명드린 그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15쪽 공유에 대한 나머지 부분 간략하게 터치하고 넘어갑니다. 자, 지분 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균등한 걸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지분 양도 자유롭죠. 예,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지분을 양도할 때, 내 지분을 양도할 때. 지분 탄력성,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 없이 사망할 때는 그 지분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기속하게 됩니다.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데 요 사람이 상속인 없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요 나머지 두 명한테 절반씩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의 지분의 탄력성. 자, 내부 관계.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어요.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각자 보존행위 할 수 있습니다. 요 3분의 1씩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를 침범해. 그러면 이 중에 한 명이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 나가. 이게 이제 보존행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요 침범한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자,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근데 A가 전체를 지금 쓰려고 그래. 이 전체를 쓰려. 그러니까 C가 A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보존행위로서. 이게 옛날엔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C가 A한테 나가라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는 못해요. 최근의 판례입니다.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지분권자한테 퇴거 요구, 나가라고는 못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이 전체를 쓸 때 그 자기 지분만큼의 부당이득 청구는 할 수 있어요. 결론만 알아두세요. 자,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올 때는 D, 소수 지분권자도 너 나가라고 보존행위를 할 수 있어요. 각자 소송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공유자 중에 누가 침범 또는 전체를 쓰려고 할 때 소수 지분권자는 나가라고는 못합니다. 다만 자기 지분만큼의 그 부당이득은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자, 사용수익은 지분 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100만 원의 임차물에 대해 공유지분 2분의 1을 가진 공유자는 50만 원의 임대료 수익 권리가 있어요. 나누는 거예요. 지분 비율별로 사용수익. 자,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할 수 있어요. 관리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집이 있는데 한 명이 A가 3분의 1, B가 3분의 2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요 과반이죠. 3분의 2. 이 B는 단독으로 C한테 임대를 놓을 수 있어요. 이 전체에 대해서. 이게 관리행위입니다. 과반수권자는 이 계약이 유효한 거예요. 근데 A, 3분의 1만 가진 사람이 D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면 요 계약, 임대차 계약은 권한 없는 계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반수만 되면 관리행위, 임대를 할 수 있고 이때는 유효해요. 다만 임대료가 들어올 때는 요 나눠야 돼요. 3분의 1, 3분의 2. 이거는 위에 사용수익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처분 변경. 이거는 공유물 전체, 그러니까 이 전체를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를 해야 돼요. 자기 지분 처분할 때는 옆에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는데 목적물 전체를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비용은 지분 비율로 부담합니다. 자, 1년 이상 이 의무를 지체할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 나한테 팔아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팔아야 됩니다. 예. 한 명이 1년 동안 여기 관리비 같은 걸 안 내. 그러면 너 나한테 팔아. 얼마 줄게. 이러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공유 지분 경매에서 낙찰받아서 요걸로 지분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유물 분할 청구는 자유입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5년 이내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할 수 있어요. 5년 이내에서 갱신 가능하고요. 6년, 7년 이렇게 해도 5년으로 줄고요. 다만 공용 부분이나 경계표에 대해서는 분할이 금지돼요. 하면은 경계를 분할하면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공용 부분도 분할하면 그 목적물의 효용 자체가 떨어져 버리죠. 협의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대표적인 형성 소송이죠. 민법 187조에 등기 없이 소유권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되는 예로 판결이 나오죠.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이라고 했고 형성 판결이 나오는 대표적인 게 이 형성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합유. 아까 말씀드렸죠. 동업관계. 지분이 있지만 공유 지분과 같이 독립지지 않습니다. 합유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건 뭐 또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그 조합원 탈퇴하고 조합원 지위는 상속되지 않아요. 주방장이 사망했다고 아들이 주방장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럼 동업관계 종료되는 거지 상속인이 동업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니죠.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죠.
둘이 동업하다 한 명 사라지면 그 한 명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보존행위 각자 할 수 있고요. 예, 식당 장사하는데 누가 쳐들어오면 싸워야죠. 그게 누구든. 다 같이 있을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존행위 각자 할 수 있고 처분 변경, 예, 다른 합의자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공유하고 다른 거죠. 동업이 해소되는 결과까지 감수해야 되는 거죠. 합의금을 주면 안 되죠. 이것도 동업을 깬다는 거죠. 예, 총류, 교회나 종중, 기법인 사단의 물건 소유, 보전, 관리, 처분 다 사원총의 결의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공동의회, 종중은 총회, 다 회의로 하는 거예요. 여긴 지분이 없고 사원총회 결의로, 구성원의 회의로, 사용식은 각자 합니다. 자율적으로. 근데 회칙이 있으니까 회칙 범위에서 하는 거죠. 교인이 교회 건물 자유롭게 출입하고 이용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총류 분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열되더라도 전체의 총류는 유지되는 거예요. 교인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가 분열돼도 교회 재산은 모든 교인의 총류가 됩니다. 예, 다수파의 단독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아까 설명드린 그겁니다. 예, 소유권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한물권 공부하면서 이 소유권과의 관계를 공부하게 되면 소유권 자체를 공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